예, 먼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히 설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서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당초 다른 장소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이 종교교회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외교부 다니면서 우리 외교부 선교회 활동한 장소가 아지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은 20분 김밥 먹고 40분 성경 공부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원래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다 받던 자리가 여기이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영접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외교부 선교회 이 종교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던 그게 저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뜻밖의 이 자리에 저한테 그런 좋은 영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또 오대성 우리 전 스페인 대사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거운 자리이자 기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항상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아까 우리 원성욱 목사님이 정말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늘 외교관으로서 성경적인 외교가 있을 텐데 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던 차에 오늘 운 목사님이 짧지만 그의 성경적인 외교가 뭐라는 걸 다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예, 다 지금 국제정세에 어려운 줄은 너무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은 미중 패권하고 동시에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에서 발을 빼는 그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외교적인 챌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안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중 패권이나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회귀했을 때 우리한테 딜레마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칫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중심의 또 새로운 삼각 동맹이 출현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가 이제 그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더 서쪽으로 이제 몸풀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북한도 또 그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더 핵무장을 가속화한다든지 더 노골적으로 이제 야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고요. 또 그런 안보적인 도전 말고 이제 FEW, 푸드 에너지 워터 이런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도덕과 정체성, 가치관의 어떤 인문학적인 위기도 굉장히 크고 기후변화는 이미 알려진 사안들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기가 이제 우리가 안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처한 시대적인 현상은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퍼펙트 스톰,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 쓰나미 같은 그런 위기가 직면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뉴 그레이트 게임인데 이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의 가장 센터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지만은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 언젠가 우리 공관장이 회의할 때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뭘까 할 때 이제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호랑이인데 병든 호랑이도 아니고 잠든 호랑이도 아니고 또 그냥 느릿느릿 걷는 호랑이도 아니고 달리는 호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제 총체적인 안보적인 도전의 직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기는 이제 존 미어샤이머라고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2018년 조선일보에 이제 기고한 한반도의 7가지 도전에서 얘기했는데요.
자, 간단히 말하면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도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또 가까운 미래에 그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중국도 뭐 북한 핵 포기를 재촉하지 않을 거다.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핵 우산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패권국이 중국이 된다면은, 그런 패권국이 된 중국에 편성한 한국이 편성한다면은 반주권 국가가 될 거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전망을 했고요. 자, 이런 책들은 그 국제 정치 정말 대가들이 주는 그 영감 주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줄 알지만, 저는 그 시몬 페레스의 그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그 책은 꼭 한번 그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진실이 있는데, 우리가 기쁜 진실이 있고 이제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대면해야 될 그런 순간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시나리오는 그 세 개다. 첫 번째는 그 현상 유지, 그럭저럭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지금 현상 유지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또 세 번째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그리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또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전략과 비전을 가져야 될 거냐, 이런 거라고 봐요. 현상 유지는 말씀을 드렸고, 워스트 시나리오가 뭘까? 여러분들 각오 좀 하셔야 돼요. 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외교안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첫 번째, 제2의 IMF가 올 수 있는 것도 대비해야 된다. 또 제2의 베네수엘라, 아까 목사님도 설교에서 말씀했지만 파퓰리즘, 세 번째 제2의 베트남, 정말 이렇게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북한이 핵보유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남남 갈등이 가속화되는 거라든지, 우리가 사회주의화가 자꾸 가속화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악몽이지만은 만약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 또 북한 핵무장이 정말 지금은 데팍토지만 대주로 법적으로 국제사회가 용인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일본도 핵무장하고 우리도 핵무장하고 대만도 핵무장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회귀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야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질서가 무질서하고 혼돈으로 빠져가지고 정말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하여튼 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베스트는 뭘까? 자, 동북아시아의 일일 생활권, 단일 경제권이 되는 거, 우리가 고속철도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은 2시간 거리입니다. 400km 따지면은. 하바롭스크까지 가면은 800km, 4시간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충분히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고속철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훈춘까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가 일일 생활권도 되고 단일 경제권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EU판에 동북아시아가 출연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중국이 잘 되는 걸 왜 젤러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중국이 보통 국가화는 돼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상 국가가 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신실크로드가 구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북극의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한국이 정말 물류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4대 해협을 얘기했는데, 한중 간에 해저 터널이 열리고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 열리고 사할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해저 터널이 열리고 베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해저 터널이 열린다. 자, 우리가 도브 해협을 통해 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저 터널이 열려 가지고 굉장히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가 가속화되는 것처럼, 자,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또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SDG, 그 유엔이 강조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걸 전 세계적으로 잘 확산되는 거. 이 SDG가 그 5가지 이제 P 그 슬로건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성경적인 가치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 피스, 평화고, 두 번째는 프로스페리티, 번영이고, 세 번째는 그 플래닛, 우리 지구 환경, 네 번째는 피플, 사람의 웰빙, 행복, 다섯 번째는 파트너십,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는 거. 그래서 이 SDG는 그 성경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쓴 또 다른 성경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고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이런 SDG가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천국의 실크로드를 한번 깔아보는 거.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결과물이 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평화 통일, 또 우리가 뭐 몸집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내면은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연과 내면이 정말 선진국이 되는 거, 또 우리가 그 더 글로벌 파워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어떤 그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거, 뭐 이런 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자, 그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져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중국이 보통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지만 외교적인 리소스를 나름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 러시아가 조금 더 그 균형자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 러시아가 어느 편을 드느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미국이 철수했을 때는 그 국제 정치학자들 예언하는 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갈등 내지는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나름대로 밸런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좀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러시아가 되도록 외교적인 역량도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미들 파워 국가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중견 국가를 보면 한 70개, 한 50개에서 7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 운명을, 우리 운명을 강대국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옛날에 그 비동맹 클럽이 있던 것처럼 지금 제2의 비동맹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그 미들 파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한국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특히 이렇게 변화할 때 우리가 한미동맹, 이거는 우리한테는 하나의 백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거는 두 번째 우리가 백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실크로드 그런 비전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그 UN SDG 그 임플리멘트 하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 평화 번영 그 가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평화고 이게 번영이고 이게 가치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트리거. 지금은 화산 폭발 직전 같아요. 그 뭐 하나 방아쇠만 하나 있으면은 그 화산 전체가 폭발하는데, 이런 그 폭발할 수 있는 트리거를 우리가 주면 안 된다.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게 뭘까? 그게 이제 북한이 핵무장 가속화하는 거, 이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영내 핵 도미노 일어나는 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잘 핸들링 못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악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남 갈등이 확산되는 거라든지 우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강대국이 인터벤션 할 수 있는 이런 그 빌미를 주는 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평화, 번영, 가치 외교는 저는 그 실크로드 비전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SDG 그 외교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하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생각하는 실크로드 비전은 저는 3단계라고 보는데요. 제가 카자흐스탄도 근무했고 블라디보스톡도 근무했고 우크라이나도 근무했는데 그 세 개 지역 모두 농업 대국입니다. 한 분은 카자흐스탄에서 100만 헥타르를 가지고 왔어요. 자, 100만 헥타르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난다면은 우리나라 농경지가 150만입니다. 그래서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농경지인데, 그래서 100만 헥타르를 농사만 짓느냐, 그게 영농도 하고 가공도 하고 농산업도 일으키고 또 농업과 관련되는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유통과 물류, 이걸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수직적인 통합. 그래서 이걸 1단계라고 봐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나 하면 좋고, 그 2단계는 이런 농업 메가 프로젝트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 중앙아시아, 뭐 몽고, 러시아 다 그 정도 여건은 되기 때문에, 자, 2단계가 이제 되면은 그게 이제 농업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3단계는 그 농업하고 연관된 그 수평적인 그 필드가 있거든요. 환경도 농업이고 에너지도 농업이고 바이오도 농업이고 또 디지털 들어가야 되죠. 과학기술 들어가야 되죠. 유통 물류, 이렇게 이제 수평적인 통합이 되면은 이게 멀티플 실크로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이게 또 SDG예요. 자, 이렇게 멀티플 실크로드가 되면은 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가 보장이 되죠. 그다음에 그 잘 먹고 잘 할 수 있는 그 번영이 되죠. 또 환경 문제가 따라가니까 플래닛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위해서는 그 국가, 국제기구, 민간 간의 어떤 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의 어떤 그 실크로드는 바로 확산하면은 글로벌 SDG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실크로드 비전 그리고 SDG를 추구하는데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SDG가 이니시에이터가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었고 우리가 그 주주입니다. 파운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국가 발전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이 다 갖고 있고 또 국가 이미지가 좋고 또 이게 미들 파워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만약에 중국같이 1대1로, 그것도 실크로드 비전이고 SDG라고 할 수 있는데 대국이 해버리면 이게 지정학 게임이 되니까 아무도 환영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약소국이 하면 능력이 없고 대국이 하면은 싸움이 되고, 그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게 우리 한민족한테 주어진 또 하나님 주신 하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 뭐 그럼 이런 어마무시한 그 비전,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그래서 이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복이 지혜하고 명철과 경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 명철은 그 안목과 통찰력, 경륜은 주어진 일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륜인데,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그 4명의 리더십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 당시에 몽골리안이 많이 잡으면 2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징기스칸이 통치한 몽골리안 제국은 3억입니다. 그래서 1대 150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게임을 해냈지만 팩트. 그래서 징기스칸을 잘 연구하면은 정답이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시몬 페레스 그 대통령 리더십을 보면은 70년에 간 국가를 봉사했고 10번의 장관을 했고 3번의 총리를 했고 1번의 대통령을 했고 노벨 평화상부터 예. 그분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창업을 했더라고요. 50년대 자전거도 못 만드는 이스라엘에서 항공기 만들겠다고 우겨가지고 결국 항공기를 만들어가지고 중동 전쟁에 이겼고 정말 대박친 그런 사건이 됐거든요.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 뭐 해가지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 리더십이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소통해가면서 해가는 거. 또 이분이 이제 그 중동 그 적대 국가하고도 평화 협정 맺어가지고 그 중동의 평화를 끌어내는 거. 자 이거 보면은 정말 이 시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또 리더십이 그 페레스다. 그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같아요. 예, 이스라엘에 이제 페레스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그 다양하지만 또 그분의 어떤 그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솔리드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한미동맹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선각자라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는 분들은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1903년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옥중에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3가지 비전을 또 이미 디클레어 했잖아요. 그죠? 그 세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선교 대국이 되고 그리하면 영국과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대단한 비전을 정하셨고 또 실제 그런 그 비전을 위한 그 국가의 그 파운데이션을 깔은 거.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어딜까요? 이걸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느헤미야가 생각나요. 정말 느헤미야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짧은 시간 내에 성벽을 완수를 하고 그 와중에 많은 업무도 있고 그것도 다 또 헤아리더라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할 거 하고 물리칠 거 물리치고 그러면서 성벽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의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해가는 거 이걸 보면은 성경 속에서는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리더십이 어딜까 했을 때 저는 그 오일 메이저들에게 진출하는 전략이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지로 갑니다. 오지.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 남들이 기피하는 걸 가고 두 번째는 그 대규모 자본을 동반을 하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를 대규모화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고 네 번째는 굉장히 고급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요 4가지의 어떤 차별화된 진출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리스크도 크지만 굉장히 이제 고수익도 누리고 하는 자 기업도 그 기업 경영을 위해서 이런 리스크 테이킹하고 굉장히 스트래티직한 그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은 국가는 이거보다 더 좀 전략적이고 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 다만 이제 국가하고 기업하고 다른 거는 여기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 된다면은 기업이 추구하는 거는 그 수익이에요. 그러나 이제 국가가 추구하는 거는 공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SDG의 5P, Peace, Prosperity, Planet, People, Partnership 이거는 훌륭한 국가가 가져야 될 가치거든요. 자, 우리가 이 가치를 추구했다고 수익이 없느냐? 더 큰 수익이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전략, 이런 리더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빌딩하고 스타디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만의 어떤 그 전략을 잘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큰 거다. 그러면 이걸 위한 그 핵심 성공 요소가 뭘까? 예.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본질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은 가치인 것 같아요. 2017년 1월 달에 우크라이나 대표단 모시고 가나안 농군학교 이제 김범일 총재님을 만났는데 딱 그러시더라고. 예, 사람의 변화 없이는 사회 국가의 변화 없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가치의 변화 없이는 사람의 변화가 없다. 자, 개인의 변화 없이 공동체의 변화 없고 공동체의 변화 없이 국가의 변화가 없다면은 역시 가장 우리가 솔리드하고 가장 큰 굳건한 그 핵심은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치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있고
정말 그 거룩한 가치가 있는데 그 정말 거룩한 가치, 좀 고상한 가치를 가졌을 때 그런 개인이 나오고 그런 공동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국가가 이제 끌고 왔을 때 그래 정말 희망이 있다. 그래 가장 고상한 가치는 어디냐? 결국은 성경이거든요. 예, 섬기고 나누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도전하고 창의하고 충성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 교과서는 역시 정답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좀 우리 스스로 재무장하고 이걸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 언젠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왜 유럽이 자기보다 잘 살게 됐느냐, 왜 역사상 중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서열이 바뀌었느냐, 뭐 오랜 기간 연구를 했더니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예, 기독교랍니다. 기독교. 그래서 중국 공산당조차도 기독교가 국가 발전의 핵심인 걸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 가치를 우리를 잘 무장하고 그걸 좀 확산하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 성공 요인이다 생각되고요. 끝으로 그 교회 기독교의 역할이 뭘까? 예, 저는 좀 좋은 그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한테는 새마을 운동도 무브먼트고 가나안 농구랑 학교도 무브먼트고 금모으기도 무브먼트고 또 태안에 그 기름 유출했던 것도 무브먼트고 또 우리가 2008년 경제 위기 있을 때 그 노사정 간에 고통 분담하는 것도 무브먼트고 그 이런 좋은 무브먼트가 일으키는데 교회가 좀 기독교가 좀 앞장서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이 SDG 그 200개 유엔 국가들이 다 공동적으로 이렇게 그 공감을 했고 서포트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역량을 SDG에 이제 그 지금 그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 크리스천 그 실업인들이라든지 또 크리스천 NGO들이 이 SDG 구현에 정말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 그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끝으로 뭐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저희 목사님이 지금 늘 강조하는 게 2024년 로잔느 총회 이걸 좀 한국에서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기독교의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907년, 1972년 빌리 그레암 여의도 집회 이런 그 대규모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국가 발전 도약, 기독교의 도약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2024년에 이 로잔느 총회가 한국에 좀 유치돼서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어떤 저 기독교도 좀 새로 한번 좀 그 역할을 찾고 또 국가 발전의 역할을 찾는 막 그런 게 좀 앞장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또 2024년은 보니까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 개최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IOC에서 그 인정한 그 3대 하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인데 이런 2024년에 또 그런 그 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잘 하면은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두서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정답은 교회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